보면 뇌는 네트워크다라는 사실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뇌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리고 가소성과 축중, 저번 책에서는 변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디제너러시, 이런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소성은 뭐 쉽게 말해서 신경세포들이 함께 발화하면 더 강해지고, 그러지 않으면 그 연결이 더 약화된다라는 헤베 법칙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더 드라마틱한 예시를 들자면 시각 피질, 우리 뇌 후두엽 쪽에, 우리 머리 뒤통수 쪽에 시각을 담당하고 있는 뇌 피질이 따로 있는데, 그 피질이 그러니까 계속 눈을 감고 우리가 정상 뭐 비장애인이 눈을 계속 하루 종일 보지 않고 점자를 계속 훈련한다고 해요. 훈련한다고 치면, 그러면 그때 시각 피질이 시각에만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촉각 쪽에 점자를 만질 때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에도 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연결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좀 약해지거나 시각에 대해서 잘 쓰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촉각으로 촉각으로 뭔가 전이를 하거나 촉각으로 발현을 할 일이 있을 때 촉각적인 연결로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가소성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기관이 망가져도, 다른 뇌의 어떤 피질이 망가져도 다른 피질로서 충분히 그 기능을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가소성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고, 축중은 뭐냐면, 이 축중이나 디제너러시라 뭐 별로 들어본 적 없는 용어니까 낯선데 그냥 다대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죠. 그러니까 다른 신경세포들의 집단이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A라는 그런 뉴런 집단이 있고 B라는 뭐 이런저런 신경세포들 조합이 결정돼서 B라는 집단이 결성될 수도 있는데, A라는 집단으로도 공포라는 감정이 발현될 수도 있고 B라는 집단으로도 공포라는 감정이 발현될 수도 있는 것처럼 다대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양한 집단으로도 똑같은 기능이나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축중이에요. 이렇게 쓰니까 되게 이상한 낯선 용어처럼 보이는데 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모든 생물학 시스템에 이런 축중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유전학에서는 한 가지 눈 색깔이라도 서로 다 다른 유전자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유전자 조합으로도 파란 눈 색깔 만들 수 있고, 이런 서로 다른 유전자 조합으로 이런 파란 색깔 눈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후각도 그렇고 면역 시스템도 그렇고 다 축중에 의해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이 저자가 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었던 바 중 하나는, 감정마저도 특정한 신경세포들의 집단만으로 발현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포라는 건 편도체에서만 발현된다. 뭐 혐오감은 인슐라, 섬엽이라는 그런 부위에서만 발현된다.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서로 다른 신경세포들의 집단들로도 충분히 복수 실현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복수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편도체 아니더라도 다른 부위에서도 충분히 공포라는 감정을 발현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편도체가 본질적으로 공포 감정을 발현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게 디제너러시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런 네트워크 조직에 다른 이점이 있는데, 이걸 복잡성이라고 불러요. 복잡성, 뭐 이건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겠죠. 엄청난 수의 각기 다른 신경 패턴들로 스스로 자신을 구성해내는 뇌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복잡한 시스템은 다양한 활동 패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협력하고 조정하는 그 다수의 상호작용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복잡성이 왜 중요하냐? 뇌가 모든 상황에서 유연하게 행동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패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제이기 때문에,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 결과 뇌가 과거에 도움이 됐었던 패턴을 불러들여서 새롭게 시도할 만한 패턴을 계속해서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는 어떤 상황에다가 던져놔도 그래도 곧잘 적응을 하잖아요, 인간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효율적으로 몸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복잡성의 좋은 점,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 이것만으로는, 이거 참 중요하고 아주 유리한 특성이긴 한데, 복잡도가 높은 동물이 인간만이 유일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대뇌피질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인간의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러면 복잡성으로 이거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하다 이렇게 덧붙였지만, 복잡성만으로는, 인간의 뇌가 가장 복잡하긴 하지만 복잡성만으로는 이 인간 문명의 그 결과들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 뭐 개념이라든가 사회적 실제라든가 그런 얘기들을 더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예측하는 뇌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는 당신의 거의 모든 행동을 예측한다. 저는 일체유심조, 옛날에 원효 대사가 했었던 일체유심조가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비로소 이 책의 진가를 진정으로 깨닫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뇌는 현실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기관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적극적으로 세상을 예측하며 심지어 스스로 배선을 바꾸면서까지 자신의 경험을 만들어내고 구성해내는 적극적인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매번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의 깊게 제어된 환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리사 패드먼 베러시 했던 표현이죠. 제 책에서 환각 속에 살아간다, 꿈 속에 살아가는 거, 이런 식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장자가 있었던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진짜 그 선지자들, 성각자들이 했었던 생각이 단지 그냥 영성적인, 단지 그냥 뭐 지가 그냥 직관적으로만 그냥 그런 뭔가 뭐 문학적으로 뭔가 그럴듯하네 그런 수준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자연과학적인, 신경과학적인 수준에 봐서도 굉장히 맞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임무는 신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인데, 이런 목적에서는 우리의 뇌가 현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인처리라는 거죠. 왜 그러냐? 신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깊게 제어된 환각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쓰인 구절을 좀 참고해 볼게요. 우리 뇌가 그저 반응만 한다면 이건 당신의 생명 유지하기에 너무 효율적일 것이다. 당신은 늘 대량의 감각 입력에 노출되어 있다. 깨어있는 매 순간 한 개의 인간 망막은 부하가 잔뜩 걸린 한 개의 전산망 연결과 맞먹는 양의 시각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제 거기에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감각 경로의 수를 곱해보라. 당신의 이웃들이 한꺼번에 넷플릭스에 접속해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인터넷 연결이 심하게 정체되는 것처럼 반응성 뇌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반응하기만 하면 굉장히 많은 감각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접속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받기만 한다면
그게 있는 그대로 받기만 한다면 과부하가 심하겠죠. 이런 반응 속내는 너무 낭비예요. 신체 예산을 관리하기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뇌를 통해서 하루하루 매 순간 예측하면서 매 순간 세계를 우리 뇌가 만들어 나가는 세계를 우리가 겪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이게 뭘까? 예컨대 당신의 발 옆으로 뱀이 스르르 지나가는 건 당신의 예측을 그저 조율할 뿐이다. 이것은 당신의 호흡이 운동을 통해 조율되는 것과 비슷하다. 지금 당신이 지금 이 단어들, 문장의 단어들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이 단어들을 읽으면서 이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각 단어가 우리 뇌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뇌인성 활동에 일으키는, 뇌인성 뭐 그냥 뇌에서 일으키는 교란 작용은 어느 정도냐, 감각이 우리의 세계에 작용하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냐, 작은 조약돌 한 개가 바다에 굽이치는 파도에 부딪혀 튀어나오듯 매우 미미한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 감각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감각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조약돌의 한계의 수준이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내 예측을 통해 스스로가 만들어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 감각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과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원효대사의 일체유심조라는 게 그렇게 과장된 수준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굉장히 선각자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이에 대해서 들 수 있는 사례는 굉장히 많고,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거나 최면이라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먼저 가신다고 하니까 먼저 한 가지만 일찍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과학적 지지만 덧붙이면 의아할 만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목 마를 때 물 한 잔 마셨던 경험이 있잖아요. 아, 시원하다. 목이 엄청 마를 때, 여름에 특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쭉 들이키고 나면 몇 초 안에 갈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겠죠? 당연해 보이는 현상인데 생각해 보면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물이 혈류에 도달하려면 20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갈증이 막 생리학적으로 해소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뭐가 갈증을 해소했을까? 우리 예측에 그냥 내가 그렇게 갈증 해소된 거다, 나 그냥 예측하고 우리 세계를 그렇게 구성해낸 거예요. 우리의 느낌을 갈증이 해소된 것처럼, 뭐 해소된 거죠, 뭐 그 생각하면. 그래서 뇌는 마시고 삼키는 행위들을 계획하고 실행한 동시에 물을 마시면 느끼게 되는 그 결과를 다 예상해가지고 수분이 혈액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훨씬 전에 갈증을 더 느끼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멈추고 뭐 유정 선생님 하실 게 있으시면 남기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어떻게 요 그 7과 2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도 다 하실 거죠? 어떠냐? 뭐요? 이게 7과 2분의 1. 근데 나머지 거의가 거의 다 끝나서 근데 간단하게만 짚고 이야기를 넘어갈 생각이에요. 예. 우리가 그 다른 살아가고 있는, 데서도 많이 들은 네, 얘기거든요. 뉴런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가상의 그, 그 사이버 세계 같이 막 여러 가지로 연결되고 또 뭐 내 가소성, 실제로 저 메타, 그런,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실험적으로도 뭐 입증한 것도 있고, 실험으로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근데 이제 요 일체 유심조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로 인해서 결국 편견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 경험하지 않은 거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낯선 인종이나 예. 흑인들이라거나 그런 인종들이나 낯선 문화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잘 입력이 안 되는 거죠. 감각에. 그래서 계속 감각을 억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음.
억지로라도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제가 그게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는 거. 자기가 직접은 안 했더라도 뭐 음, TV든지 뭐 어떤 그게 그 이미지를 보고 자기가 생각한 걸 갖고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데 그럼 이제 긍정적인 예측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예측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그렇죠. 조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라거나 뭔가 온갖 SNS라거나 그런 게 예, 문제가 있는데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걸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라는 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죠.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억을 기반으로 그거 예측을 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가 예,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일체 유심조라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다 예측된 세계로 구성되었구나라는 걸 알면 좀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저자의 생각에 따라도 덜 휘둘리게 돼요. 아 이게 내가 만들어낸 세계구나. 그리고 티베트 스님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엄청 추운 고원인데도 엄청 추운 그 산 고원이잖아요. 예, 거기서도 민소매라거나 혹은 좀 반팔 거의 팔 드러내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은 그 온 수행을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조절까지도 잘해서 온도를 올려요. 몇 도, 8도까지 올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수행 이게 실제로 신경과학자들이 그걸 실험하고 연구를 했는데 이게 사이비과학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이걸 극단적으로 실현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걸 본인의 마음 상태나 몸 상태를 제대로 인지를 한 다음에 아 이거 추위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인식한 다음에 바꾸는 거죠. 인식을 일단 한 다음에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가신다고 하니까 저는 더 좀, 예, 먼저 나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 이런 일체 유심조 관련된 사례가 안녕하세요, 준기아님. 뭐가 있냐면 예전에 재작년쯤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다 내가 예측해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측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다 각자의 기억을 기반으로 이 세계는 이러할 것이다, 저러할 것이다라는 그 아주 주관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일체 유심주와 아주 유사한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관련된 사례 중에 아까 갈증 관련된 사례를 이야기를 했지만 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게 그 화면 공유를 재작년쯤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의 대화를 이렇게 정리한 건데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여름철에 엄청 더울 때 어머니께서 더우니까 불 좀 꺼줘라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냥 뭐 장난이기도 한데 장난은 아니고 실제로 약간 의아하게 아니 LED 조명은 우리가 열을 유의미하게 느낄 만큼 열 방출이 되지 않아서 차가운 등불이라고 불릴 만큼의 조명인데 아니, 불을 켜든지 안 켜든지 하든 상관없는데요? 약간 깝치듯이 이러니까 몰라 시끄럽고 빨랑 꺼 이러시던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러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 물리학적인 사고방식 전혀 그거는 뜨겁지가 않아요 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멍청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멍청한 거였어. 중요한 건 실제로 물리적인 열의 방출이 있었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했었던 이야기에 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의 뇌 예측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계 속에서 외부의 감각 입력은, 그러니까 LED가 실제로 뭐 뜨겁든 안 뜨겁든 차갑든 작은 조약돌 한 개가 바다에 굽이치는 파도에 부딪혀 튀어나오듯 매우 미미한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조명에 대해서 가졌던 기억이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감정이 작용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은 뭐 형광등 같은 거 봤을 때 이건 보통 뜨겁고 여름엔 좀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따뜻하게 뜨겁게 작용이 나한테 되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뭐 형광등을 넘어서 옛날에 백열등까지 썼던 세대라면 그게 더 기억이 심하겠죠. 그게 기억이 작용이 돼서 여전히 어, 저건 뜨거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예측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뜨거워지는 거죠. 저 LED 등을 봤을 때 몸이 뜨거워지는 거죠. 이게 실제로 최면적인 효과이기도 하고 어, 플라시보적인 효과, 그런 것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겪는다는 것도 내가 특정한 경험을 두고 부정적이라고 판단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부정적인 사건이 먼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부정적인 감정을 투사해서 판단한 거 뿐인 거죠. 정말로. 물론 이거는 그러니까 감각적인 입력하고는 별개로 우리 맘만 먹으면 잘 살 수 있다. 맘만 먹으면 전혀 아프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 정말 우리의 뇌의 구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것도 감각적인 입력도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면 생각보다는 적다는 거죠. 그 비중이. 그래서 이거는 진화의 역사 속에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형성된 자연스러운 뇌의 기능이고, 당연하겠지만 생존과 번식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돌멩이한테는 부정적인 감정도 없고 긍정적인 감정도 있을 수 없겠죠. 어떻게 잘 살아나가야겠다. 어떻게 신체 예산을 잘 관리해 나가야겠다. 이런 자연 선택의 과정이 있어야만 감정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라거나 마음이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예측 시스템은 이래요. 먼저 예측을 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우리가 듣고 말하고 촉각을 느끼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인식도 다 세계가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만들어낸 세계 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 외부 세계 감각 입력과 대조를 해서 맞아? 실제로 밖에 돌이 있어? 실제로 여기 내가 책을 만지고 있어? 내가 지금 눈을 감고 책을 만지고 있는데 촉각적으로 책이 느껴지는데 이거 실제로 내 뇌에서는 먼저 뇌 책이라고 시뮬레이션을 굴리는 거죠. 맞아.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책의 촉각과 비슷해. 내 시뮬레이션에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비교해서 확증이 되는 거고, 책이 아니라 그냥 딱딱한 쇠를 만졌어. 딱딱한 충전기를 만졌어. 이러면은 그게 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맞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틀리면 오류가 해소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 예측의 시뮬레이션이 계속 돌아가면서 세계를 인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뇌에서 우리의 기억을 그동안의 기억을 기반으로 형성된 세계를 주관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고 지금도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예정이고 실제로 우리 뇌의 구성을 보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망막에 도달한 그 시상 그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눈에서 시상까지 도달하는 신경 다발이 비율로 말할게 하나라면 기존의 시각 피질에 보관되어 있던 기억을 통해서 시상에 그 예전 기억을 시상에다가 보내는 거는 10개나 돼요. 그러니까 예측이 우리가 감각이 1이라면 예측이 1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뉴런만 바깥 세계에서 들어오는 시각 입력을 운반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각 피질에서 우리가 입력을 받는 게 기존의 기억에서 우리가 입력을 받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고 이걸 제대로 인식한다면 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부정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혹시 내가 굉장히 심각하게 주관적인 세계로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염두에 든다면 훨씬 더 좀 진상에 가깝게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서라면 그리고 예측만으로 우리가 거의 예측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한다면 이건 정말 그냥 시뮬레이션이구나라고 좀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고 그걸 조금 더 적확하게 세상의 진상에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더 풍부한 감정 개념이 필요하다. 감정을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풍부한 감정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조금 덜 집착하게 되고 덜 휘둘리게 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 깨달으려면 명상만 열심히 하면 된다. 배우는 거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기술, 명상하는 기술도 당연히 필요한데 명상하는 생활의 달인 같은 명상의 달인 그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의 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음이 어떤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그걸 제대로 명백하게 인식을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초연하게 사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상대하고 그리고 감정에 덜 휘둘리고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는 생각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신체 예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있을 뿐이고 이성적인 뇌, 감정적인 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감정이 풍부해야만 이성적인 사고도 잘 돌아갈 수 있고 기억도 풍부하고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감정에 덜 휘둘리게 돼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 풍부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난 너무 우울해. 난 너무 감정에 파묻혀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만 파묻혀 있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난 너무 감정이 풍부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감정 개념들을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의 감정에만 파묻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섬세한 감정 개념들을 풍부하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특정 감정에만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풍부한 이해가 가능하고 덜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이 감정에만 집착하지 않고 이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고도 더 잘 발휘가 되고,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따로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것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일단 예측하는 뇌라는 사실만, 일체 유심조라는 사실만 제대로 기억을 하고 각인을 하더라도 인생을 살 때 얻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예측하는 뇌, 이토록 특별한 뇌과학,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죠. 네. 여기까지 발제를 좀 종료하도록 하고,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시면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